세계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100 슈퍼세이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소리의 속도를 넘은 전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과거부터 전쟁에서는 많은 항공기들이 등장했죠. 당시 등장한 항공기들은 지형에 관계없이 작전이 가능하고 차량, 선박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항공기 중에서도 특히 빠른 녀석들이 있었고 이런 항공기들은 요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더 빠른 군용기를 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일반적인 항공기는 빠르게 비행하는데 한계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추진 방식이 절실히 필요해졌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과 독일은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개발했고 1939년 8월 27일 독일이 좀 더 빠르게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한 제트기를 최초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국이 엔진을 먼저 만들었지만 제트기를 먼저 만든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프로펠러 엔진과는 추진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일반적인 프로펠러 엔진은 선풍기와 같이 바람을 뒤로 세게 일으켜서 비행하는 것입니다. 제트 엔진은 그보단 좀 더 복잡합니다. 팬을 통해 엔진으로 흡입된 공기가 압축되고 여기에 아주 뜨거운 연료를 분사합니다. 압축된 공기와 뜨거운 연료가 골고루 섞이고 여기에 불을 붙이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죠. 그럼 자연스럽게 큰 에너지를 뒤로 분사하게 되고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초기형 제트기는 음속을 넘기는 힘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소련들의 열강들은 제트 전투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소련은 미그 15를, 미국은 F-86을 생산해 6.25 전쟁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제 항공기와의 교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소련에게 기술이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국은 매우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미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제트 엔진을 이용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지만 6.25를 겪으면서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X1이라는 시험기가 1947년에 소리의 속도인 마하 1을 넘었기에 이를 전투기에 구현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P-51 머스탱과 F-86 세이버와 같은 미국의 주력 전투기들을 개발하던 노스 아메리칸사는 미국의 주력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노스 아메리칸은 딱 타이밍 좋게 1951년 11월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5월 25일 차세대 전투기는 초도 비행에 성공하게 되고 미군은 이를 F100 슈퍼세이버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때 비행속도 마하 1.05를 기록했죠. F100 슈퍼세이버의 개량형인 F100D를 기준으로 전장이 15m에 달하며 승무원은 1명이 탑승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4에 달했습니다. 항속거리는 3,200km나 되었으며 작전 반경은 내부 연료만을 기준으로 960km 정도입니다. 엔진은 J57 제트 엔진 1개를 장착했죠. 20mm 기관포 4개를 달고 있으며 6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 3.2톤 정도의 폭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F100은 초음속을 달성하기 위해 기체의 외부를 특수한 재료를 이용해 제작했는데요. F100의 동체를 티타늄 합금을 이용해 강도를 높이고 무게는 줄이게 되었죠. 6.25 전쟁으로 인해 급하게 개발에 착수했지만 막상 6.25 전쟁에는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개발은 완료되었지만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고속 비행에 적합하게 설계했던 탓인지 오히려 느리게 나는 저속 비행 시 기체가 불안정해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죠. 게다가 빠르긴 한데 기동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날개의 형태를 개선하는 등 여러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F100은 개발된 이후 실전 배치가 꽤 늦어졌을 뿐더러 1954년 9월 실전 배치가 되고도 그해 6건의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겨우 초음속 전투기를 실전 배치시켰더니 전투하려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순간 기체가 추락하기 일쑤였으니 말이죠. 한 명 한 명의 조종사를 금쪽같이 여기는 미군은 이런 기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러니한 점이 있었는데 무장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미군의 마음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재원에서 설명한 3톤이 넘는 폭장량은 개선된 것이 그 정도였지 초기형인 F100A 버전은 0.9톤의 폭장량이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공대공 전투에서 큰 기대를 버리고 전폭기로 개량하고자 했습니다. 폭탄을 갖고 빠르게 침투하여 공격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의 무장량으로는 효율적인 공격이 불가능했습니다. F100의 비교적 튼튼하지 못한 날개를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0.9톤에 불과했던 무장량은 2.27톤으로 늘어났죠. 또한 무장을 장착하면 음속을 넘지 못하는 단점도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서 음속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개량을 거친 모델이 바로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전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F-100C입니다. 1955년부터 양산에 돌입했으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개량과 양산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한 발 더 나가 어차피 폭탄을 투하할 겸 핵폭탄도 투하 가능하면 더 좋지 않냐고 생각하게 되죠. 당시 미국은 대량 보복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침략 행위를 당하면 찾아가서 핵폭탄으로 보복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기체에 많은 핵폭탄을 달아서 세계 어디든 전략적으로 투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기체도 핵폭격을 수행할 수는 있었지만 소련의 방공망을 초음속으로 돌파하면 더 강력한 핵투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F-100C도 마크 7이라는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긴 하지만 F-100C의 하드포인트에는 고작 340kg의 무장만 장착 가능해서 적절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더 크고 강력한 녀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드포인트 중 하나의 하중을 454kg으로 늘리게 되었고 더 강력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100은 6.25에 참전할 기회는 없었지만 바로 그 다음 발발한 전쟁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F-100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제공권을 장악하는 임무를 받았는데요. 소련제 전투기인 미그 17을 격추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미사일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닌 기관포를 이용해서 미그 17을 격추했죠. 이 전투가 베트남전에서 발생한 최초의 제트기 공중전이었습니다. 또 아까 언급한 핵폭격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F-100D도 핵무장 대신 많은 폭장량을 이용해 폭격을 수행했습니다.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F-100은 크게 활약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빠르게 날 수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로도 충분히 유격당할 수 있었죠. 지대공 미사일은 마하 1을 훌쩍 넘었으니 속도로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미그 17과 같은 전투기만 상대하리라 생각했는데 1959년부터 도입된 소련의 전투기인 미그 21이 등장하게 되면서 더 활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미그 21은 마하 2 정도로 날 수 있었으며 기동성도 훨씬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미그 21의 등장으로 공대공 전투는 당대 최고의 전투기인 F4에게 물려주고 F-100D 버전을 이용해 지상 폭격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미그 21과 싸우다 죽을 바에 육군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기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죠. 당시 베트남전에서는 정말 많은 종류의 기체가 투입되었는데 F-100은 그냥 열심히 땅에 폭격을 수행하는 그저 그런 평범한 기체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저 그랬지만 지상 공격력 하나는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근접 항공 지원기의 중요성을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F4 팬텀이 대거 배치되면서 이 역할마저 빼앗기고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쓸만했던 F-100은 베트남전을 겪음과 동시에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속속히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가 100기의 F-1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시작해 덴마크 공군, 터키 공군, 대만 공군 등 여러 나라에 배치되었죠. F-100은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 1968년 북한이 이리저리 난리를 치게 되면서 미국의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100 2기를 한국 군산 기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냥 전투기가 온 것이 아니라 F-100에는 전술 핵폭탄이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소련에게 상당한 압박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970년이 되자 미국은 F-100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1979년 F-100은 퇴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미국의 노후 전투기 보관소에 주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F-100은 공대공 전투보다는 지상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을 주로 수행했는데 이런 F-100의 역할을 이어받을 기체로 미국은 A-10 썬더볼트2를 개발해 공백을 메꿨습니다. F-100 슈퍼세이버는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294기나 생산되어 전 세계에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한 기당 약 1680억 원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F-100은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초음속 전투기로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말 그대로 타이틀만 얻었을 뿐 그에 맞는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F-100부터 F-106까지 100번대의 전투기를 미국에서는 센츄리 시리즈라고 부르는데요. 안타깝게도 다들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100이라는 의미의 센츄리를 빌려온 것인데요. 다음에는 이 센츄리 시리즈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100 슈퍼세이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